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과정을 함께 할 허민수라입니다. 자, 오늘 배우실 내용은 고려의 실현과 자주성의 회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려가 이제 1270년이죠. 고려 원종이 그 원나라를 갔다 오면서 개경으로 환도하지 않습니까? 개경으로 환도하고 난 이 1270년부터 그리고 이제 그 공민왕이 1351년에 즉위를 하고 반원 자주 개혁 정책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데, 그 시기까지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나라 간섭기다라고 제가 시기를 구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그 이미지에 굉장히 큰 손상을 입은 그 시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주성이 굉장히 어떤 그 실현의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교재를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일본 원정에 이제 동원이 돼요. 그래서 1차, 2차에 걸쳐서 원나라 당시 그 황제였었던 이 쿠빌라이 칸, 그 세조 쿠빌라이 칸이 그 중국의 그 남송 있지 않습니까? 남송을 계속해서 압박을 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배후 세력인 이 일본을 공격을 해서 좀 잠재우기 위해서 이 고려에게 군사, 그러니까 병력을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몽연합군이 결성이 되어서 일본을 원정을 2차에 걸쳐서 이제 전락하게 되고요. 영토도 이제 상실되고, 그리고 또 관제도 격화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곡물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수탈이라든지 등등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고려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 자체도 이제 부마국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부마, 그러니까 원나라 황실의 그 사회국가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려의 왕들이 전체적으로 다 보면 충렬왕, 충선왕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앞글자에 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나라 황실에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왕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리고 또 고려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고려의 그 이미지에 좀 실추를 하는, 이미지에 좀 안 좋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일본 정벌에 동원된다고 말씀드렸죠. 영토 상실되고, 관제가 격화되고, 경제도 수탈되고, 몽골 풍습이 또 유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변발 있지 않습니까? 앞머리 다 밀어버리고, 여기 머리를 따갖고 축 늘어뜨리는, 이런 변발도 유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먹는 그 소주 있지 않습니까? 소주라든지, 원나라식의 어떤 그 만두라든지, 그리고 또 여자들이 보면 여기다 결혼할 때 여기 연지곤지를 찍지 않습니까? 연지라든지 머리에 따는 이 쪽두리 이런 거. 이런 게 그 원나라 풍습인데, 이런 풍습이 우리 고려에 유행을 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내정 간섭이 있었다. 정동행성이라는 이런 그 기구를 통해서 고려에 굉장히 큰 내정 간섭을 했었고요. 어쨌든 1270년에 왕정이 복구가 되었었죠. 무신 정권이 그때 타도가 되고 왕정이 복구가 되었는데, 원나라의 도움을 받았어요. 원나라의 도움을 받고, 그래서 이제 몽골의 도움을 받고 왕정이 복구가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빌미가 되어서 좀 트집이 잡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원나라의 간섭을 가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게 이제 몽골의 그 일본 원정인데요. 일본 정벌 계획인데요. 2차례에 걸쳐서 일본 원정이 추진이 됩니다. 일본 원정이 1차, 2차에 걸쳐서 이제 일어나게 돼요. 1차, 2차에 걸쳐서. 1차와 2차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 1차는 이제 1274년에 1, 2, 7, 4에 1차가 일어나고요. 1, 2, 81년에 2차 원정군이 결성이 되어서 일어나게 되는데, 1차 원정 때는 둔전 경락사라는 기구를 설치를 하게 돼요. 이게 뭐냐면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대가 이제 주둔하면서 토지에서 식량을 생산하는 기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 둔전 경락사의 초대 경락사로 이제 들어왔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이에요. 흔도, 홍다구,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원나라의 장군이에요. 원나라의 장수들. 이 흔도라든지 홍다구가 주축이 되어서 5만 병력이
일본으로 이제 군사를 이제 파병을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힌도 홍다고가 둔정 경락사로 임명이 되었었고, 둔정 경락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고려 장군으로서 이 김방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김방경이 고려 군사를 이끌고 홍다고가 이제 원나라 군사를 이끌어서 여목연합군이 5만의 여목연합군이 결성되어서 일본을 공격을 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여기가 이제 그 마산, 지금의 마산, 예전에는 하포 지역이 되겠죠? 이 하포 지역에서 여목연합군이 결성이 되어서 일본을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대마도가 있지 않습니까? 대마도 5만 병력이 배를 이끌고 대마도를 치고, 그 대마도와 여기 이 섬이 이제 그 규슈예요. 규슈 섬이고, 규슈 시코쿠, 혼슈, 홋카이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규슈를 이끼섬을 공격을 하고 여기 이 큐슈 섬까지 이제 쳐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막 치열하게 이제 공방전이 일어나고 있었겠죠. 그 일본 병력들도 굉장히 많은 손실을 입게 되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재수가 없었는지 태풍을 맞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목연합군의 그 병력들이 굉장히 많은 손실을 입게 되면서 다시 어쩔 수 없이 퇴각하게 되는, 그래서 1차 원정이 그래서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그 원나라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원나라는 1274년에 1차 실패했잖아요. 1276년에 남송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중원을 완전히 다 장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중국 영토를 완전히 다 차지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또 세조 쿠빌라이 칸은 2차 원정을 또 계획을 하게 돼요. 2차 원정을 계획하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일본 정벌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정동 행성이 되겠습니다. 동쪽을 정벌하기 위한 행정기관이다. 정동 행성이에요. 그래서 1280년을 만들게 되는데, 이 정동 행성을 통해서 다시 재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1차 때는 5만이었잖아요. 2차 때는 15만 병력이 동원돼요. 10만군은 강남군을 충원하거든요. 남송 멸망시켰잖아요. 남송의 병력을 동원해서 10만 병력이 또 쳐들어가게 돼요. 선발대로 먼저 하포에서 또 출동을 했는데, 똑같이 대마도라든지 이끼섬이라든지 큐슈섬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후발대로 오는 이 10만 병력 있지 않습니까? 이 10만 병력이 태풍을 만나서 몰살당하는 이런 피해를 겪게 돼요. 기록에 의하면 살아 돌아간 자가 불과 3명에 불과하는 굉장히 그 처참한 상황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되어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퇴각을 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2차 원정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일본의 그 원정을 이제 추진하지 않게 되고요. 물론 추진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더 이상 감행을 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일본에서는 이 태풍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신풍이라고 이야기해요. 카미카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신풍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태평양 전쟁 1941년도 12월달에 진주만을 습격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처음엔 좀 잘 나갔었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궁지에 몰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전투기에다가 기름을 싣는데 가는 기름밖에 싫지 않잖아요. 가는 기름만 싣고 오는 기름은 이제 싫지 않고, 그래서 이제 자살특공대, 그래서 그 전투기를 몰고 미국의 항공모함으로 이제 돌진하는 이런 부대를 이제 이끌어서 카미카제 부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신풍 부대. 어쨌든 그런 부대가 나중에 있었다라는 게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1, 2차 그 일본 원정이 이런 식으로 해서 처참하게 실패로 돌아갔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정동행성이 되는데, 정동행성은 처음에 일본 원정을 위해 설치한 기구였었잖아요. 일본 원정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고려의 내정 간섭 기구로 바뀐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정 간섭 기구를 통해서 하정사를 원나라에 파견을 해요. 하정사는 뭐냐면 사신이에요, 사신. 그러니까 정월 초하룻 날,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 날 사신을 파견해서 인사를 드리는 거죠. 원나라 황제에게 하정사를 파견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 교재 보시게 되면, 자, 정동행성은 원의 행중서성이 줄여서 행성이 되는 거거든요. 행중서성 중 하나로 일본 원정을 목적으로 설치를 했었다. 이게 나중에는 권문세족이 장악을 하게 되는 기구로 이제 바뀌게 돼요. 권문세족들은 친원파거든요. 친원파고 좀 그 국가와 민족에 좀 해가 되는 그 족속들이 어떻게 보면 친원파다 보니까 나라를 좀 팔아먹으려고 하는 의식이 좀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자, 권문세족이 장악을 했었다. 자, 일본 원정의 실패로 원의 하정사를 파견하는 의례적 기구로 이제 변하게 되었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의 관인으로 충당되어야 할 직책인 평장정사, 좌우승, 참지정사는 공석으로 비워두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동행성의 그 최고 관직이 이제 승상이에요. 이 승상에는 누가 임명이 되냐면, 고려의 왕, 고려의 국왕이 임명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평장정사라든지, 평장정사라든지, 좌승, 우승이라든지, 또는 참지정사라든지, 자, 이런 고위 관직들이 원래 원나라 사람들로 이제 충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 관직들은 이제 공석으로 비워두었다는 얘기예요. 그 밑에 하부 관직들은 이제 고려인들로 이제 충당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고위 관직들을 공석으로 이제 비워둠으로 인해서 정동행성은 원나라의 어떤 의례적인 어떤 간접적인 식민 통치 기구로서 수행한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하부기구로서 정동행성의 하부기구로 이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정동행성의 하부기구로서 이문소라는 게 있어요. 정동행성의 하부기구로서 이문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문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순마소가 있어요. 그럼 또 뭐가 있냐면, 만호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문소는 뭐냐면, 자, 원나라와, 그리고 이제 몽골. 이렇게 되죠? 원나라라기보다는, 몽골인과,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인들 사이에, 좀 이상하네, 몽고하니까. 자, 고려인과, 그 다음에 몽골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범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범죄들을 처리하는 이 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기구가 나중에 뭘로 바뀌게 되냐면, 자, 부원 세력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이제 바뀌게 돼요. 부원 세력들. 자, 부원 세력의 이익을 담당하는 기구로 바뀌게 되는 게, 이 정동행성 이문소가 되겠습니다. 공민왕 때 혁파가 돼요. 순마소는 뭐냐면 경찰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이라든지 왕을 지금거래에서 이제 호위하는 어떤 근위대 역할을 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정원이나 어떤 대통령 비서실 정도, 비서 정도 이런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종의 감찰기관이에요. 감찰기관. 자, 그리고 이제 만호부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부는 뭐냐면 군사기관이 되겠습니다. 군사기관. 그래서 이제 원나라 같은 경우는 몽골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십진법 단위를 적용을 해서 천호 또는 만호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하게 되거든요. 군사 조직을 편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편제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자신들이 편제해 놓았던 군사의 편사 조직을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호를 단위로 해서 군사 조직이 편제해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자, 이 만호부가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고려의 군사 조직으로 군사 조직으로 편제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이제 다르가치라는 표현이 나오죠. 다르가치는 식민 통치 지역에 파견하는 이 몽골의 감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르가치. 그래서 몽골에서 사용하는 이 다루가치 끝에 치자로 끝나지 않습니까? 이 치자가 또 유행을 해서 갓바치라든지 장사치라든지 이런 언어로도 표현이 된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입성책동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입성책동.
입성 책동. 입성 책동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정동행성 있지 않습니까? 정동행성이 무슨 약자냐면, 정동행중서성의 약자예요. 정동행중서성. 그러니까 행중서성 있지 않습니까? 행중서성이 원래 행성이잖아요. 행중서성에서 이 행은 식민지 지역에 붙이는, 자, 식민지 지역의 기관에 붙이는, 자, 명칭이 바로 이 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나라 내부에서는 그냥 중서성이죠? 근데 고려에는 식민지 지역이기 때문에 행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식민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원나라 입장에서 보면 식민지라고 이제 여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행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행중서성이다. 이 행을 없애버리자는 얘기예요. 그냥 원나라의 그 관제처럼 이 중서성으로 편제하자는 얘기예요. 자, 성을 들이자, 성으로 편제하자는 얘기예요. 그런 어떤 성으로 편제하자라는 이 책동을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려가 원나라의 간접 통치 지역이잖아요. 그죠? 간접 통치 지역이기 때문에 완벽한 식민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의 그 부마국 체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마국 체제에서 더 넘어서서 완전한 식민지가 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일제강점기 때로 이야기하면 나라를 완전히 통치로, 자, 일본에게 갖다 팔아먹지 않습니까? 뭐 이완용, 뭐 이지순, 뭐 일사오정 뭐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어떤 식의 그 책동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게, 자, 입성 책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충성왕 때라든지 충수왕 때라든지 여러 차례 입성 책동이, 자, 일어났었어요. 자, 신하들에 의해서, 고문세족들에 의해서, 권세가들에 의해서, 자, 부원 세력들에 의해서 이런 책동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의식 있는 사람들의 어떤 반발로 인해서 제대로 이게 시행되진 않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려의 불만을 품은 세력들이 정동행성을 원의 내지에 설치된 여러 행성과 마찬가지로 체제로 개편하도록 추청을 올렸었는데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정동행성은 언제 폐지가 됩니까? 자, 공민왕 때 반원 개혁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자, 폐지가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법속이 변화가 됩니다. 자, 몽골식 이름이 사용되죠? 자, 고려 왕들도 몽골식 이름도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어요. 자, 몽골어도 뭐 물론 사용했었겠죠. 자, 몽골식 의복이 이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뭐 머리에다 쪽돌이, 뭐 연지를 이렇게 찍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저기 또 임금이 먹는 이 밥상을 이제 수라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에요. 몽골어에서. 자, 몽골식 의복이라든지 또는 변발, 머리를 이렇게 다 밀어버리고 길게 이렇게 닦는 변발이라든지, 또는 그 왕족의 혈족혼도 이제 종례혼도 이제 금지를 하게 되는데, 충렬왕 있지 않습니까? 충렬왕? 자, 충렬왕이 원종의 아들이잖아요. 충렬왕의 아들이 충선왕이에요. 그 아빠와 이제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아빠와 아들 사이에 아빠와 아들이 서로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았어요. 사이가 굉장히 껄끄러운 관계였습니다. 충렬왕은 좀 노는 걸 좋아하고 사냥을 좋아하고 뭐 이런 왕이었어요. 충선왕은 아버지와 좀 다르게 공부를 좋아하고 학문을 좋아하고 또 뭐 예술을 좋아하는 그 어떤 고상한 그런 어떤, 그리고 또 자주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선왕이, 그래서 어쨌든 이 아버지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 충선왕이, 자, 왕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이에요. 왕령의 딸이 있어요. 왕령의 딸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었나봐요. 그 왕령의 딸이 이제 공녀로 사출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왕령의 딸을. 근데 이 충선왕이 거기에 이제 그 여자를 이제 보고 이제 마음에 들어 했었는지, 자, 차출을 반대하고, 자, 비로 삼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충선왕의 엄마였었던 제국대장 공주에게. 충렬왕의 비가 되겠죠? 제국대장 공주가 충선왕의 요구에 오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원나라 황실 내부에서는 뭐 반발이 좀 있었겠죠? 반발이 좀 있었는데, 종례혼에 대해서 좀 반발이 있었는데, 어쨌든, 자, 의지를 이제 관철을 해 나가게 돼요.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왕령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딸이 바로 이제
자, 왕씨가 되겠습니다. 정비 왕씨. 좀 사이가 좀 충선왕과 좀 사이가 좋았었고, 몽골의 공주가 있어요. 개국되던 공주가 있었는데, 몽골의 공주인데, 충선왕이 빈데,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충선왕이 쫓겨나고, 충렬왕이 다시 왕위로 올라오는, 자, 이런 상황도 발생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자, 어쨌든, 자, 그렇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충렬왕이 죽고, 10년 후에 다시 또 이제 충선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거든요. 1308년에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이제 그 교서를 이제 발표를 해요. 자, 신하들에게 내리는 교서를 발표를 해요. 이제 그 원나라의 요구사항을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그 종례혼을 금지하는 교서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 우리 고려 왕실과 결혼할 가문을, 자, 선정을 해서 15개 가문을 이제 선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천호 씨라든지, 경주 김씨라든지, 경원인 씨라든지, 폐주 최씨, 파평윤 씨, 이런 성씨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15개의 성씨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그 성씨들만 이제 앞으로 고려 왕실과 혼인을 맺어라. 라고 하는 교서를 내리게 돼요. 그 15개 가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상지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재상지종. 아시겠죠? 그 재상지종과 또는 원나라의 황실의 공주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자, 이 고려의 왕실과 혼인을 맺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그래서 이 혈족혼을 금지하는, 자, 이런 내용들이, 자, 충선왕에 의해서 발표가 되기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나라의 풍속을 좀 이어받아서, 자, 일부 다처제도 좀 성행을 하게 돼요. 우리 고려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일부 1처제였거든요. 일부 1처제였는데, 그게 또 그 부녀자들의 좀 반발을 좀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이제 고려에 그 신하가 있었는데, 박유라는 그 신하가 있었는데, 그 박유라는 신하가, 대신이 있었는데, 그 박유라는 사람이, 자, 부녀자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욕을 먹기도 하는, 자, 이런 경우도 이제 상황도 발생하기도 하는 등,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부 다처제를 또 주장을 했었어요. 어쨌든. 자, 그리고 노비제도도 개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천직천이 뭡니까?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 노비면 그 자식도 이제 노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량직양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일량직양. 엄마 아빠 중에 한 명이 이제 양인이면 그 자식도 당연히 양인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누가 반발을 일으키겠습니까? 자, 권세가들이 반발을 일으키겠죠. 권세가들은 노비를 많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노비를 엄청 증식을 해야지만이 그들 재산 증식과도 연결되잖아요. 근데 둘 중에 한 명이 양인이면 그 자식이 양인이라는 얘기는 노비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권세가들의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일량직양법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회사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려의 풍속이 원에서 유행하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고려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고려인들이 쓰고 다니는 모자라든지 또는 옷 차림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원나라 가서도 유행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보쌈이 있지 않습니까? 보쌈, 우리 고려에서 유행하던 보쌈이라든지 또는 고려 전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려 전병이라든지, 자, 이런 것도 원나라에서 유행하게도 했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 고려양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제가 이제 격화가 되는데, 원의 부마국으로 이제 전락이 되는 거예요. 원의 사위국으로 전락이 되는데, 우리 고려는 원래 그 이성육부지 않습니까? 이성육부인데, 자, 이 이성육부 체제가 일부 사사체제로 관제가 격화돼요. 언제였냐면 충렬왕 때였어요. 충렬왕 때에, 자, 관제가 격화되었었다 라는 거 반드시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성육부, 중성문화성, 상서성이, 자, 뭘로 바뀝니까? 자, 첨입으로 바뀌어요. 첨입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 육부 있지 않습니까? 이병호 형예공이지 않습니까? 이병호 형예공 중에서 예공이 없어져요. 예공이 폐지가 되고, 이병호 형만 이제 바뀌게 돼요. 자, 이부는 이제 전리사로. 자, 그 다음에 병부는 이제 군부사로. 자, 호부는 이병호잖아요. 호부는 이제 판도사로. 이병호 형부는 이제 전법사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부와, 자, 사사로, 자, 관제가 격화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밑에 이제 표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중성문화성, 상서성은 첨입으로 됐죠?
도병마사는 이제 도평의사사로 이제 개평이 되고, 추밀원이 뭡니까? 추밀원은 뭐냐면, 추밀원이 밀직사로 바뀌잖아요? 자, 원래 이 추밀원은 뭐였었냐면, 자, 여러분도 아시는 거예요. 중추원이었어요, 중추원. 중추원이 뭐 하는 겁니까? 왕명의 출납과 군사 기밀을 담당하는 기구가 바로 이 중추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품위상에 그 추밀이 있었고, 그 밑에 상품에 그 승선이 있었다고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추원이, 자, 이 고려 헌종 때, 자, 11세기 말에 이 추밀원으로 바뀌었다가, 이게 이제 원나라 간섭기 때의 밀직사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관제가 격화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직사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관제가 격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나중에는, 저기 충렬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충선왕의 왕이 오르잖아요. 그 충선왕 때에 이게 광정원으로 관제가 승격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관제가 격상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그 충선왕이 3개월 만에 왕위에서 이제 좀 물러나게 되면서 이 관제도 이제 격파가 되는데, 그건 좀 이따가 다시 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밀원이 밀직사로 바뀌었다. 충선왕 즉위년에는 그 광정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어사대는 감찰사로 바뀌었다. 자, 이부는 전리사, 호부는 판도사, 예부는 폐지, 병부는 군부사, 형부는 전법사, 공부는 폐지. 국정함은 국학으로 바뀌었다. 국학으로 바뀐 거는 관제격화라고는 볼 수는 없죠, 어떻게 보면.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 자, 이해하시면 되겠다,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내용이 뭐냐면, 영토 상실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영토가 상실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이제 상실되냐면, 쌍성 총검부, 동령부, 탐라 총관부가 되겠습니다. 1258년에, 1270년에, 1273년 또는 74년에 각각 이제 설치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그 위치를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쌍성총관부의 위치는 어디가 되냐면 철령이란 고개 이북 지역, 자, 이 지역이 쌍성총관부가 되겠고, 그리고 동령부 지역은 어느 지역이 되냐면 자비령 이북 지역, 자, 이 지역, 그러니까 서경 지역이 되겠죠. 이 서경 일대, 자, 이 지역이 이제 동령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탐라총관부는 제주도가 되겠죠. 이 지역은 원나라의 직속 통치 기관이에요. 원직속이다. 그러니까 우리 고려의 영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원나라의 영토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반환이 돼요. 동령부하고 탐라총관부는 이 충렬왕 때 그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다시 고려로 이제 반환이 되고, 쌍성총관부 같은 경우는 무력으로 우리가 수복을 해요. 고려 공민왕 때 쌍성총관부가 무력으로 수복을 하게 되는데, 일단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저기 쌍성총관부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는 조휘, 탁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지방 토착 세력가였었는데, 이들이 이 지역에 있었던 이 동북면 병마사를 잡아 죽이고, 수많은 이 고위 관료들을 잡아 죽이고, 이 지역의 영토를 들어서 원나라에 갖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조위하고 탁청. 요 지역에서 누가 있으면 최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탄. 이 1258년이 되겠고, 1269년에 이 최탄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 서경 일대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의 여러 세력들을 모아서 그 영토를 통째로 원나라에 갖다 바치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죠. 최탄, 조위 탁청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되겠고, 그 탐라총관부는 1273년에 삼별초양전이 진압되지 않습니까? 김통정이 최후의 항전을 하잖아요. 항파들을 상해서. 어쨌든 이 지역이 진압되고 나서 여기다가 옥마장을 설치해요. 옥마장 1273년 이후에 말을 사육을 하는 그 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을 사육하는 탐라 지역에. 그래서 이제 말을 열심히 사육을 해서 이제 남성 지역도 정벌하고,
또 일본도 정복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옥마장을 운영했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토가 상실되었다. 그래서 뭐 상서총범은 말씀드렸죠. 천령 이북 지역의 그 내용이 되었고 조위와 탁청이 배신했다. 자, 원칙할 통치였었다. 동명부는 자, 우리 책에는 뭐 1276년인데 1270년에 동명부가 설치가 됩니다. 자비령 이북 지역을 자 갖다 바치게 되고 추탄이 배신했었죠. 원칙할 통치가 됐었고 탐라총관부 1673년에 자, 제주도에 설치하여 목마장을 경영했었다. 일본과 남송 정벌을 위한 전초 기지로 삼았었다. 자, 경제적 수탈도 자행을 하게 됩니다. 금은포라든지 곡물, 인삼, 해동청과 뭐 내시 공려를 증발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해동청이 되겠습니다. 이 해동청은 뭐냐면 함경도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이 독수리과의 일종인 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동청을 원나라의 황실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갖다 바치라고. 그래서 이 해동청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수많은 고려 백성들이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인 어떤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 이 해동청을 잡는 데 시간을 많이 허비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 해동청을 잡기 위해 독자적인 기구도 설치를 해요. 그게 뭐냐면 충렬왕 때 응방이라는 매잡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거예요. 응방. 이 응자가 매응자거든요. 매잡기 위한 기구 응방을 설치했었다 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형적인 그 예산 낭비죠. 자, 응방을 설치했었다. 자, 그리고 뭐 보시면 또 뭐냐면 내시와 공려도 증발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공려를 증발하기 위해서 결혼도감이라는 자, 이 기구를 설치를 해서 자, 고려의 수많은 이 여인들을 자, 끌고 가는 자, 이런 만행을 저지르기로 했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이 결혼도감의 공려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원나라의 공려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이 원나라 황실의 황후까지 올라간 제1의 황후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었죠. 기황후라고 기시성을 가진 그 황후라고 해서 기황후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황후가 자 원나라 그 공려 출신으로서 최고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다라는 또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황후의 오빠가 뭐 기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철이라는 사람이 자기 누이 동생을 믿고 고려 조정 내에서 굉장히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또 권세를 휘두르다가 공민왕에 의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맞아 죽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게 되죠. 어쨌든 자 공려가 증발되었었다는 거, 그리고 또 다루가치를 파견하여서 뭐 내정 간섭했었다 말씀드렸었죠. 왕의 빈번한 교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충렬왕도 바뀌고 충수왕도 바뀌고 공민왕도 원나라에 의해서 바뀌어가지고 이제 공민왕이 왕이 즉위가 된 거거든요. 충정왕도 마찬가지고. 자 왕의 빈번한 교체가 있었다. 그리고 부마국으로 그러니까 사위국으로 삼아서 예우도 물론 했었겠죠. 예우와 통제를 병행하기도 했었다. 충혜왕은 잡아다가 충혜왕이라고 있거든요. 충혜왕은 폐위시키고 유배가 가는 그 과정에서 쓸쓸하게 죽임을 당하는 자 이런 모습도 나타나요. 자 왕의 시호를 충을 사용하여서 원의 충성을 맹세했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내용이죠. 왕의 시호가 원 가섭기 때문에 왕들의 이름이 원종 이후로 이제 원종의 아들이 충렬왕이지 않습니까? 충렬, 선, 수, 해, 목, 정. 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열선, 숙해, 목정. 그러니까 앞글자에 이제 충자가 붙었다는 얘기가 원나라 황실에 충성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붙게 되는데, 충렬왕의 아들이 이제 충선왕, 충선왕의 아들이 충수광, 충수왕의 아들이 충혜왕, 충혜왕의 아들이 이제 충모광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되는데, 그리고 이제 충혜왕의 친동생이 이제 공민왕이 되겠죠? 공민왕은 반원 자주 개혁 정책을 했기 때문에 원나라에 충성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공민왕이라는 시호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원나라에 충성한 왕들의 시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렬왕의 개혁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민변정 도감을 설치를 했었죠. 전민변정 도감은 사실 고려 원종 때에도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설치가 한번 되기도 했었는데, 자, 충렬왕 때 설치를 했었다. 전민변정 도감이 뭡니까? 전민, 백성의 토지를 얘기하죠. 변정, 바르게 변화시킵니다. 백성의 토지를 바르게 변화시켜서 자, 권세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법 탈법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를 다시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왕권 강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충렬왕 뭐 개혁과는 좀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제 관제도 격화되고 좀 친원적인 성향을 띠는 그런 군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개혁 정책도 이루어졌었다. 자, 국학이 진흥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국자감을 국학으로 개칭했었다. 제가 설명해드렸었죠. 그럼 이제 경사교수 도감을 설치하게 됩니다. 관학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경학이 있지 않습니까? 경이나 사가 있어요. 그리고 뭐 시나 사. 이거 뭐 시라든지 또는 문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라든지 문장. 고려 때에는 시라든지 이런 문장들이 굉장히 유행했었는데, 이런 거보다는 유교 경전이라든지 또는 역사라든지 이런 거를 좀 진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관학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경사교수도감이라는 기구를 설치를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학을 장려시키기 위한 여기서 이제 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사교수도감은 그래서 그 경이라든지 유교 경전이라든지 역사를 가르치는 기관이었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막전이 있죠. 서막전은 뭐냐면 장학기금이에요. 그 안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려에 최초로 성리학을 도입한 이 안향이라는 사람이 건의에 의해서 장학기금을 마련을 해서 국학의 그 장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국학의 장학생들에게 지급이 되는 기금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막전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충선왕 충무공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선왕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혁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개혁을 했었습니까? 충선왕 때 그래서 이제 그 사림원이 설치가 돼요. 사림원. 그리고 이제 광정원. 그리고 이제 자정원. 자, 이런 원들이 설치가 된다. 관제가 어느 정도 격상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사림원은 뭐 어떤 기능을 수행하냐면, 인사 행정을 담당하고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게 바로 이 사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림원은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각주가 나와 있어요. 충선왕은 정방을 폐지하고, 정방이 뭐 사실 또 공민한테 정식적으로 폐지가 되는데, 어쨌든 한림원과 승지방을 계승한 왕명 출납을 담당하는 사림원을 설치하여 전주권, 그러니까 뭐 인사권이라고 볼 수 있죠. 전주권의 장악을 통한 왕권 강화를 시도했었다. 이게 충선왕이 되겠습니다. 이 충선왕은 사실 근데 1298년대 왕이 오르고 나서 충선왕이 마누라가 있어요. 개국대전 공주와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개국대전 공주가 원나라 황실에게 일러 바치는 바람에 원나라 황실로부터 탄핵이 돼요. 그래서 충선왕의 아빠였었던 그 충렬왕이 아들을 제치고 다시 또 왕이 오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충선왕이 이런 개혁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쪽에 보시면 표 있지 않습니까? 뭐 표에 보면 관제가 다시 격상이 되잖아요. 충렬왕 원년 때 관제가 격하가 되었다가 충선왕 즉위년에 즉위교서를 발표하게 되면서 관제가 이제 격상이 돼요. 자, 보세요. 도청이사사, 도평이사사, 광정원으로 격상되었죠? 자, 그다음에 사원부로 격상이 되었죠? 자, 전조, 민조, 우조, 병조, 형조, 공조 다 격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충선왕이 폐위가 되고 다시 충렬왕이 왕이 오르게 되면서 개혁이 이게 3개월 만에 흐지부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림원이 있어. 광정원은 뭐냐면 그거요. 아까도 설명해드렸었죠? 중추원이 나중에 추밀원이 밀직사가 이 광정원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보시면 되겠고, 이 자정원은 뭐냐면 재상들의 자문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재상들의 어떤 정치의 자문기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러한 어떤 개혁 기구들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충렬왕의 측근 세력을 제거하고, 충선왕이 왕이 오르게 되면서 1298년에 아버지였었던 아버지의 어떤 측근 세력들 다 제거해요. 그래서 충선왕이 3개월만 쫓겨나거든요. 쫓겨나고 충렬왕이 즉위하면서 충선왕 측근 세력 제거해요. 이런 식으로 아버지와 그 아들 간의 그 어떤 알력 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이 시기가 충렬왕과 충선왕과의 관계였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측근 세력을 제거하고 유교 이념에 따라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관료 정치를 회복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관제를 개편하려고도 했었습니다. 육정치제 복구하고 나머지 뭐 밀직사라든지 또는
전리사, 뭐 전법사, 뭐 이런 사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사들도 자, 폐지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었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전농사가 설치됩니다. 전농사. 전농사가 설치가 되어서 이 권세가들이 부당하게 토지를 소유하게 되는 자, 이런 현실을 자, 타파하는 이 토지 문란을 시정하는 기구로서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전농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전농사는 원래 그 국가의 어떤 곡식, 제사 지낼 때 사용하는 국가의 곡식을 담당하는 그 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어쨌든 이 전농사에서 이 권세가들의 어떤 토지 문란을 시정하는 역할을 수행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국가의 수입도 이제 확대가 되고, 자, 민생도 안정이 되는 자, 이런 효과를 나타나게 되었었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농민 부담을 뭐 탕감시켜 주고요. 그 억지로 노비가 된 사람을 다시 양민으로 환원시키는 원권 강화 정책이죠. 전면 변경 사업도 실시를 했었는데 흐지부지 되고. 자, 가견법이 시행이 됩니다. 이 주요 포인트는 가견법인데, 자, 전농사가 있었고 가견법인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소금, 전매 제약. 국가에서 소금을 생산하고 직접 다 사들여서 판매를 하겠다는 거예요. 소금을 전매해서 소금을 사기 위해서는 자, 의염창 가서 사라. 자, 개인들이 직접 소금을 생산하거나 사고 파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을 합니다. 금지를 시켜요. 그래서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에서 실시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권세가들이 자, 지방 곳곳에서 이제 소금세를 뭐 마구잡이로 징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지고 국가 재정이 궁핍해지는, 자, 그렇게 되면서 왕권이 약화되는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왕권 강화의 정책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감병이 뭐 시작이 되었다. 국가의 수입 증대, 문란한 염정, 희정. 자, 염분을 국유한다. 염가를 정해서, 그러니까 소금의 가격을 정해서 소비자는 자, 의염창에 가서 구입을 하고 사적으로 생산하고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라는 게 되겠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실 내용이 뭐냐면, 자, 망건당이 되겠습니다. 망건당. 이 충선왕이, 충선왕이 왕위에서 이제 금방 물러나게 되거든요. 1314년에 자기 아들이었던 충수광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제 상왕으로 물러나요. 그리고 이제 원나라로 이제 가서, 자, 원나라 수도였었던 연경, 그러니까 지금의 베이징이죠? 지금의 베이징 가서 이 망건당이라는 이 독서당을 설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리학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망건당을 통해서 배출한 우리나라의 성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이재현이라든지 또 뭐 조맹부라든지 망건당을 통해서 성리학을 좀 키웠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선왕 때죠. 자, 개혁 실패 후 북경에 세운 학문연구소였다. 자, 유학을 연구하고 고려 유학을 부흥시켜서 개혁 지식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모광의 충모광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모광은 누구냐면 충선왕의 아들이 충수광이지 않습니까? 충수광의 아들이 충혜왕이에요. 이 충혜왕의 아들이 충모광이거든요. 이 충혜왕이 굉장히 좀 폐륜을 많이 저지른, 좀 패덕을 많이 저지른, 자기 계모를 좀 겁탈을 하고, 자, 민가에 가서 부녀자들을 이제 겁탈을 하는 등 굉장히 많은 패덕을 저질렀었던 군주가 바로 충혜왕이 되겠습니다. 원나라 황실로부터 폐위가 돼요. 왕에서 폐위가 되고 쫓겨나요. 쫓겨나서 유배를 가게 돼요. 중국의 어느 지역으로 유배를 가는 도중에 자, 의문사를 하게 됩니다. 일설에는 뭐 독살되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게 충혜왕이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아들인 이 충모왕이 되겠는데 충모왕은 좀 똘똘했었나봐요. 좀 똑똑했었나봐요. 자, 근데 한계가 뭐였냐면 충모왕의 나이가 굉장히 어렸었습니다. 나이가 8살 때 왕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엄마 있지 않습니까? 그 엄마가 덕령공주예요. 덕령공주. 이 덕령공주가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이 섭정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충모왕 때
여러 가지 이 추미영 때에 저질렀었던 이 패정을 다시 개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패정 개혁을 단행을 하고요. 네, 백성을 구제하고, 자, 보훈고. 자, 보훈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보훈고. 자, 보훈고. 자, 덕령고. 자, 그리고 응방을, 자, 폐지시킵니다. 자, 이 보훈고는 뭐냐면, 자, 이 충혜왕 때 설치되었었던 이 백성들의 토지를 약탈하기 위한 그 기구가 되어 있는데, 토지 수탈 기구가 이제 보훈고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폐지시켜버리게 돼요. 개혁이죠, 어떻게 보면. 덕령고도 이제 폐지시키게 되는데, 이거 뭐냐면, 왕 있지 않습니까, 왕. 왕이 독자적으로 재정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그 비자금 창고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 덕령고도 폐지시켜버리게 되고, 응방, 아까 말씀드렸었죠? 매잡는 그 기구. 응방도 폐지시켰다. 다 폐지시킵니다. 아시겠죠? 다 폐지시키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개혁 정책들을 추진하는 게 이 충무가 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 정치도감이 설치가 돼요. 이 정치도감을 통해서 권문세족들의 어떤 토지 변경이라든지 토지 수탈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관리들을 자, 동원을 해서 그들을 이제 탄압하려고 했었는데, 이 정동행성 있지 않습니까? 정동행성 이문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문소에서 이 정치도감의 관리를 잡아가게 되는, 뭐 이런, 그래서 방해를 하는, 자, 이런 사건도 이제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정치도감의 역할이 수행되지 못하는, 자, 이런 모습들도 나타났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세가들이 빼앗은 토지와 노비를 본 주인에게 돌려주고, 자, 권세가들이 경기도에 가지고 있던 사급전은 이제 그 나라에서 그 신하들에게 내려준 토지를 얘기하죠. 이 사급전을 혁파를 하고, 자, 관리라든지, 자, 일반 국역을 부담하는 이 자들에게, 자, 녹봉의 형태로 그 녹과전이라는 토지를 지급을 하게 되는, 자, 그러면서 이제 관리를 어느 정도, 자, 왕의 어떤 통치 영역으로, 왕의 어떤 체제로 이제, 드리는, 자,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왕권 강화적인 어떤 개혁을 추진했었는데, 원난의 간섭으로 이제 실패를 하게 되었었죠. 실패를 하게 되고, 그리고 고려 국왕이나 측근 세력들이 친원 세력, 부원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실패를 도하게 되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의 개혁 정책들을 살펴봤는데, 자, 이번에 보실 내용은 공민왕의 개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민왕은, 자, 충혜왕이 있지 않습니까? 충혜왕의 친동생이에요. 충혜왕의 친동생이고, 이 충모왕의, 그 뭡니까? 삼촌뻘이 되겠죠? 삼촌이 되겠죠? 자, 충모왕의 뒤를 이어서 충정왕이 있어요. 충모왕의 동생이 또 충정왕이 있는데, 충정왕이 폐위가 돼요. 원난 황실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공민왕이, 자, 새로운 왕으로 이제 원난 황실에 의해서 추대가 돼서 왕이 오르게 되는데, 공민왕이 엄청 그 반원 개혁적인 정책들을 추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전면면정 도감을 설치를 하게 돼요. 신돈을 등용해서 전면면정 도감을 설치를 해서, 자, 백성의 토지를 바르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권문세족들의 토지 변경이라든지 토지 수탈을, 자, 막는, 자, 이런 역할을 수행했었다. 자, 반원 자주 개혁 정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원명 교체기 때 공민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1350년대 이후로 그 중국 내부에서는 홍건적 있지 않습니까? 주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홍건적 세력들이 원날에 반기를 들면서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중국 내부가 좀 혼란해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틈을 타서 공민왕이, 자,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관제도 복구해요. 관제 복구, 자, 쌍성총관부 탈환 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개혁 정책들이 신돈 등용해서 전면면전 도감 설치하고, 자, 이런 개혁 정책들을 보시게 될 텐데, 자, 반원 정책 통해서, 자, 기철 등을 제거합니다. 기철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원나라의 그 황후로 들어왔었던 기황후의 그 오빠가 이제 기철이죠. 그래서 고문세족으로서 굉장히 기세등등하게 권력을 휘둘렀었던 이 기철색들을 제거를 하게 되고, 자, 정동행성 이문소, 고문세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동행성 이문소를 혁파를 하게 되고, 그 쌍성총관부를 탈환을 해요. 왼쪽에 지도 있죠? 쌍성총관부 이 지역을 완전히 탈환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영토를 더 확장을 해요. 영토 확장 군주다. 초산, 강계, 강진, 갑주, 길주. 자, 이 지역까지 영토를 굉장히 확장했었다. 그리고 그 확장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요동 지역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원나라가 명나라가 1368년에 건국되거든요. 명나라가 주원장에 의해서 그 주원장과 고려 공민왕이 연합군을 편성을 해서 요동 지역도 공격을 하게 돼요. 원나라의 그 변경 지역이죠. 요동 지역을 공격하게 되는 이런 모습도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천령 이부의 땅을 회복하고 명예사신을 보내서 친명 정책을 표명했었다. 그 말씀드린 대로 요동 지역을 함께 공격하기도 했었다. 자, 이게 대외 정책이 되어 있고요. 대내 정책을 보시게 되면 고문세족을 억압하고요. 자, 왕권 강화에 어떤 개혁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 삼성육부제를 복구를 하게 됩니다. 고려는 이제 삼성육부가 아니라 이성육부 체제죠. 자, 이성육부 체제가 복구되었다. 정방이 폐지가 됩니다. 고려 최후 정권 때 만들어졌었던 인사행정기구가 이제 폐지가 되고 성균관을 중용을 해요. 그러니까 성균관을 확대 발전시키는 그 내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충선왕 때 성균관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이 되는데 그 이후에 명칭이 좀 바뀌었다가 공민왕 때 성균관이라는 명칭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확대 발전되었었다. 과거제가 이제 개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은 이제 시라든지 뭐 문장을 얘기하죠. 사장보다는 경학을 중심으로 발달한다. 경학, 그러니까 유교 경전을 얘기하죠. 전시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전시가 뭡니까? 전시가 이제 뭐냐면 왕 앞에서 시험 보는 게 전시예요. 그러니까 초시가 이제 지방에서 보거든요. 향시라고 얘기하거든요. 향시가 있고, 그 다음에 회시가 있어요. 두 번째 시험 회시. 그럼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보는 게 이제 전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3층제가 성립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 그러니까 왕 앞에서 직접 관리의 어떤 면접을 통해서 왕권이 어느 정도 강화가 되었음을 이제 볼 수 있죠. 자, 신도를 내세우고 권신을 축출하고 신진사대부를 등용을 한다. 전면 변경등을 설치했다. 말씀드렸었죠. 자,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결합이 된다. 왜구들이 쳐들어오게 되는 과정 속에서 신흥무인 세력들이 성장을 해요. 이방실이라든지 이성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무인 세력들과 결합하게 되고, 그래서 문무일치, 문무합작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 공민왕 때는 어쨌든 그게 실패로 돌아가게 돼요. 공민왕이 피살되거든요. 피살되면서 홍윤, 최만생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피살돼요.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해드릴게요. 자, 피살되면서 어쨌든 그 고문 세력들의 압력과 간섭으로 인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자, 그로 인해서 어떤 신진사대부 세력이 또 고문 세력에 비해서는 좀 세력이 좀 미약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개혁이 좀 실패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신진사대부들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공민왕 때 신진사대부 세력을 많이 키워놓은 거거든요. 그들이 나중에는 고려 왕조를 타도하고 조선을 건국하는데 이바지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